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44살의 노총각인 한영택입니다. 동창회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군요. 이 세상 나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있기 마련이죠. 그것이 예전엔 동창이었다 해도 말이죠. 전 지금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학창시절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군대를 다녀오면서 집단 생활 적응하다 보니 제 성격이 많이 바뀌더군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려서 금융업계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투자 쪽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지금은 꽤 알아주는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과 달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해지더군요. 요즘도 고등학교 친구들과 종종 만나곤 하죠.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 후로도 쭉 연락하고 만나왔습니다. 그 친구들과 성인이 되어서도 모이다 보니 그 모임이 동창회가 된 거죠. 1년에 2번씩 모이는 동창회는 원래 남녀 동창이 섞여 15명 정도가 모였었지만 여자 동창들은 결혼하면서 하나둘씩 빠졌고 지금 모이는 인원은 8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이 나이가 되니 다 모이기는 쉽지 않네요.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모이는 덕에 고교 시절의 선생님들 이야기나 시험 성적에 같이 울고 웃고 했던 기억도 이야기하며 함께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를 통해서 친구들의 근황도 알 수 있었죠. 민수는 결혼 후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큰 문제 없이 딸 2 낳고 잘 살고 있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현규는 제법 큰아들이 있네요. 재호는 한참을 고생하더니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고요. 기태기와 진우도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총각인 저만 결혼을 못했을 뿐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말 동창회를 앞둔 어느 날 친구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반가운 이름 하나가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신혜린이라는 고교 시절 여자 동창의 이름이었죠. 혜린이는 학창시절에 인기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 신혜린을 민수가 이번 모임에 초대했다 하더군요. 다들 반가워하며 신혜린의 근황을 궁금해했죠. 오, 신혜린 잘 산대? 와, 신혜린이랑 어떻게 연락했어? 웬일이래? 신혜린 지금 뭐하며 지내냐? 그리고 저 역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등장이 반가웠네요. 고교 시절 남자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신혜린은 철벽녀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신혜린이 민수에게 연락을 했고 이렇게 다시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네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신혜린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기대가 되기도 했죠. 그렇게 동창회 날이 되었고 전 평소보다 더 옷차림에 신경 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절 본 재호가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영택, 주말 저녁에 정장이 뭐냐? 결혼식 다녀왔어. 집이 코앞인 놈이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왔다? 야, 알았어. 너 오늘 노총각 꼬리표 떼게 내가 팍팍 밀어줄게. 역시 재호는 눈치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민망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네요. 그렇게 동창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민수와 함께 신혜린도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혜린이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이더군요. 40이 넘은 나이에 고교 시절의 풋풋함이 남아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그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 있었죠. 그렇게 오랜만에 등장한 그녀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어울렸습니다.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역시나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에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는데 아이는 없다 하더군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런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녀가 저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영태가, 너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너 금융권에서 일한다면서? 맞아. 투자 쪽에서 일해.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 분위기에 가세하더군요. 야, 저놈 아직도 싱글이야. 혜린아, 네가 소개 좀 해줘. 근데 혜린이도 지금 싱글 아니야? 영태가, 너 돌싱 괜찮냐? 그렇게 다들 왁자지껄 떠들며 농담 섞인 대화를 하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10시쯤 혜린이가 먼저 가겠다며 자리를 일어났고 전 혜린이를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섰죠. 그리고 그녀가 택시 타기 전에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혜린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았어. 전화번호 알려줘. 나중에 괜찮은 투자처 있으면 알려줄게.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렇게 그날의 아쉬운 만남이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모두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지냈죠. 그런데 몇 달 뒤 단체 대화방이 시끌벅적하더군요. 재호가 먼저 우리의 졸업사진을 올렸고 현규가 신혜린 졸업사진도 올려달라 했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본 민수가 물었습니다. 얘는 진짜 안 변했네. 옛날에 인기 많았는데 철벽녀였잖아. 혜린이랑 사귀었다는 사람은 없었지? 그 말에 현규가 혜린이 그때 이뻤지. 사실 나 그때 혜린이랑 잠깐 사귀었음 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재호가 나도 걔랑 고2 여름에 사귀었는데? 라고 했고 그러자 기태기도 야 언제? 나도 잠깐 만났는데? 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진우까지도 난 대학생 때 만났음 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혜리는 제 친구들을 다 만나봤고 나아가 고등학교 내내 연애를 했다는 거였죠. 그렇게 혜린이의 연애사로 단체 대화방이 시끌거리자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혜린이와 연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혜린이와 만나 식사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고교 시절의 커플이었던 동창들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에게 인기 많았던 학창시절 연애한 사람은 없는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혜린이 넌 동창 중에 만나본 애 있었어? 아니, 그냥 좀 가까이 지내긴 했어도 연애는 안 했지. 나 유명한 철벽이었잖아. 사실 우리 집이 엄청 엄했거든. 그래서 연애는 못했어. 그렇게 혜린이의 대답을 듣고 나니 지들 혼자 사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었고 전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혜린이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나니 제가 혜린이의 유일한 연애 대상이라는 것이 기분 좋더군요. 저는 혜린이의 특별한 사람이니만큼 더욱 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둘씩 생기더군요. 하는 일, 이혼한 이유 등 그녀의 지난날과 현재가 궁금했습니다. 혜린이는 현재 와인을 수입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했죠. 그녀와 이혼하고 나서 그 업체에서 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더군요. 와인을 선별하는 팀의 팀장으로 있는 그녀는 테이스팅을 여러 개 하다 보면 살짝 취할 때도 있다며 웃었죠. 그러면서 회사에서 가끔 VIP 상대로 시음 행사도 한다며 그때 저를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제안에 전 와인 관련 책을 읽기도 하고 품종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와인도 구입해서 시음을 해보기도 했죠. 그리고 TV도 와인 관련 프로만 골라보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는 그녀가 저를 회사로 초대하는 날 망신당하지 않도록 미리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혜린이는 옷도 좋은 옷들만 입고 다녔습니다. 여자 의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제 눈에도 혜린이의 옷은 하나같이 고급스러웠죠. 사실 그녀는 이혼하면서 전남편에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 하더군요. 전남편과 행복하게 결혼했지만 남편의 불임으로 인해 아이를 못 낳았고 결국 헤어졌다 했습니다. 이혼 전까지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애썼다더군요. 하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니 서로 너무 힘들었다네요. 그래도 전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되니 가슴이 아프면서도 여전히 전남편이 좋은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는 그녀의 너그러운 이해심에 참 대단하다 생각했죠. 그렇게 전 혜린이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더 가까워진 우리는 여느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죠. 함께 공원이나 전시회도 가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미술관에 간 어느 날은 서로 작품에 대한 소감을 나누면서 저는 그녀의 관심사에 대해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화에 관심이 많던 그녀가 붓터치 하나하나 세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감수성이 보다 풍부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여러 곳의 맛집에서는 그녀가 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술에 또한 해박한 지식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면 다른 술보다 중국 술이 제격이라며 중국 술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지역 전통술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죠. 그리고 갈비찜에는 맥주나 소주보다는 레드와인이 잘 맞는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렇게 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녀의 지적인 모습에 전 더욱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연애가 순조롭게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돈 관리에 대해 묻더군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불려나가야 할지, 그리고 좋은 투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혜린이의 재산 규모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녀의 말을 대충만 종합해봐도 그녀는 재산 50억가량이 되더군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에다가 전 남편에게 받은 제법 많은 돈까지 생각하면 그녀는 제 생각보다 상당한 자산가였죠.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금융 관련 이야기를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다양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보다 잘 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저는 혜린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네요. 혜린이 역시 그랬는지 종종 점심시간에 제 회사로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가 주류업계라 그런지 금융 쪽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더군요. 그녀는 낮 시간에 운동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곤 했죠. 처음엔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그녀를 보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고 운동을 하느냐고 묻는 저에게 그녀는 난 비교적 다른 회사원들보다는 자유롭거든 하더군요. 아무래도 일이 많을 때는 바쁜 편이지만 국가의 수입품이 아닌 이상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주로 다른 직원들에게 맡긴다 했죠. 내가 좀 빠져줘야 후배들도 배우지 하며 웃는 그녀가 멋있으면서도 부러웠네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러기 어려우니까요. 그냥 주류 업계는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그쪽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혜린이는 VIP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든지 고가 와인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색다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녀의 열정에 대해 매력을 느끼곤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약속이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에 혜린이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죠.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미처 옷차림을 신경 쓰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그녀가 영태가 옷 좀 멋있게 좀 입어봐. 이게 뭐야. 아저씨 같잖아. 하며 웃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쇼핑몰을 제대로 휩쓸고 다녔습니다. 전 난생 처음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쇼핑을 해봤네요. 양복과 구두, 셔츠, 그리고 주말에 입을 좀 편한 옷들을 그녀의 코디에 따라 구입했고 그녀는 저에게 벨트와 넥타이 그리고 가죽 장갑을 선물해 주었죠. 여자한테 선물 받은 것도 처음이었기에 전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자주 쇼핑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 역시 혜린이에게 종종 선물을 해주기도 했죠. 첫 선물로는 예쁜 머플러를 사주었고 다음에는 그녀가 고른 립스틱을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선물을 하다 보니 제 눈이 높아지더군요. 그래서 선물을 할수록 그녀에게 어울리는 장신구나 좋은 지갑 등을 선물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녀의 높은 안목에 맞춰 명품백과 구두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전혀 몰랐던 브랜드의 작은 가방 하나가 이 정도로 비싼 가격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전 그녀와의 쇼핑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린이가 저에게 어떤 업체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묻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녀는 자기가 투자한 업체인데 잘 모르겠다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좀 더 자세히 물어봤죠. 투자금은 얼마나 넣었는데? 아버지랑 나랑 합쳐서 한 25억 정도? 그 회사 정보는 잘 알아보고 넣은 거 맞아? 그게 아버지가 권하셔서 넣긴 했는데 괜찮은 회사인지 궁금해서 그래. 한번 알아봐줘.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알아봐도 이상한 회사더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페이퍼 컴퍼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 그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혜린아, 좀 더 알아보기는 해야 하는데 일단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같거든? 일단 투자한 돈을 모두 빼.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아, 그래? 그럼 빨리 빼야겠네. 고마워. 그날 이후 제가 그 회사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 했더니 그녀는 벌써 돈을 뺐다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투자를 할 때는 먼저 말하라고 당부를 하고 별 탈 없이 일이 해결된 것에 가슴을 쓸어내렸네요. 그 이후로도 우리 사이는 변함없이 이어져 왔고 그러면서 저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 확신으로 두텁게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혜린이와 7개월 정도를 연애를 지속하다 보니 이제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민수에게 연락해 보았습니다. 민수야, 나 혜린이랑 결혼할까 하는데 어떨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나 혜린이랑 만난 지 6개월 넘었어.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더 늦으면 아이 갖기에도 힘들지 않을까? 네가 지금 혜린이랑 만난다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심한 민수의 반응에 그저 못 믿어서 그런다고 생각한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심각했죠.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일단 혜린이한테 절대 연락도 하지 말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내가 금방 다시 전화할게. 갑작스럽게 민수가 전화를 끊었고 오히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얼떨떨 하더군요. 그런데 10분 뒤 민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영태가,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퇴근하고 일산에서 만나. 뭐 그래, 알았어. 그날 저녁 민수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갔더니 형규랑 재호도 같이 나와 있더군요. 전 이 상황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혜린이와 결혼한다는 게 이렇게 우르르 몰려 나올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신혜린이 완전 작정하고 나온 모양이야. 걔 여기저기 돈 빼는데 선수더라. 근데 영택이 넌 신혜린한테 돈은 안 줬어? 돈은 준 적 없어. 근데 왜? 그래도 영택이는 신혜린한테 아직 당하진 않은 것 같네. 그 말에 현규가 말했습니다. 야, 나 지금 상간남 소송 중이야. 혜린이 그년 때문에. 재호도 덩달아서 말하더군요. 난 와이프 모르게 해준다고 해서 2천만 원 줬어. 현규와 재호의 말에 기가 막힌 제가 물었죠. 그럼 너희 둘이 혜린이랑 잤다고? 흥분한 저에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현규도 재호도 넌 신혜린이랑 사귀었다고? 지금 7개월째 만났어. 아니, 그럼 혜린이가 나 말고 너희 둘이랑도 만나고 다녔다는 거야? 제가 계속 흥분하자 민수는 사건의 실마리를 파헤치려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신혜린이 일한다는 그 술집이 어디지? 전 그 소리에 또다시 어리둥절했죠.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혜린이 엄청 부자야. 내가 혜린이 돈 있는 거 다 봤는데? 술집은 무슨 술집이야? 그러자 민수가 저한테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혜린이 걔 술집 마담이란다. 그리고 남편도 있대. 전 민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이 들더군요. 그런 제 표정을 본 민수가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니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놈들도 다 당했어. 그래서 현규는 지금 이혼당하기 직전이라고. 그 말에 현규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재호도 역시 불안해하며 말하더군요. 신혜린 걔 돈 떨어지면 또 연락 오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정말 미치겠다. 전 이 모든 상황들을 듣고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현규랑 재호는 신혜린의 꼬임에 넘어가 잠자리를 가졌고 그걸 빌미로 혜린이 남편이 현규와 재호를 협박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재호는 2천을 보내줬고 현규는 못 준다 잡았더니 상간남 소송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민수한테는 집을 구한다며 2억을 빌려달라 했다네요. 기택이랑 진우한테는 저한테 말했던 바로 그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하라 했다 합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제 직업이 그쪽이라 저한테는 돈을 못 뜯은 거였더군요. 물론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은 이미 신혜린에게 내어줬지만 명의가 제 명의이므로 회수만 하면 되는 문제였죠. 사실 신혜린이 저에게 오피스텔 명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전 명의를 바꿔줘도 결혼 후에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고 딱 하나가 제 마음에 걸리더군요. 신혜린의 이번 상간남 소송의 타겟은 바로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신혜린이 움직이기 전에 선수를 치기로 했죠. 신혜린이 저에게 이혼녀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서 일일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혜린이에게 선물한 품목들과 가격, 지속적으로 유부녀인 걸 속였다는 증거와 직업을 속인 것, 그리고 그녀가 버젓이 제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모든 증거를 갖다 모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한 저는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신혜린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신혜린에게 연락이 갈 때쯤 저와 친구들은 신혜린의 술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담 포스를 풍기며 룸으로 들어오던 신혜린은 앉아있는 우리를 보자 다소 당황한 듯 하더군요. 전 그런 그녀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지 잘못은 아는지 순순히 자리에 앉더군요. 사실 왜 그랬는지 정말 나를 좋아하지 않은 건지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모든 연민의 감정을 눌러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은 받았지? 그래. 이거저거 묻고 따지고 싶은 건 많지만 그냥 내가 멍청했다 치고 넘어갈게. 대신 당장 현규랑 재호한테 걸은 거 다 취하해.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가고
그럼 나도 너 고소한 거 취하할게. 바로 하지 않으면 나도 계속 진행할 거야. 그러자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 모든 대화는 녹화되고 있어. 너 유부녀 술집 마담인 거 속이고 우리한테 꽃뱀짓 한 거 이렇게 넘어가는 대신 네 남편 한 번만 더 우리한테 연락해서 협박하면 그땐 둘 다 콩밥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장시켜줄게. 그렇게 신혜리는 남편과 본인이 우리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다음날 현규의 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동창들에게도 이 소식을 모두 알려줬습니다. 다른 동창들 중에서는 벌써 당했다는 놈들도 덜어 있더군요. 전 그 동창이 연락해온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넘겨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신혜린에 대한 진실을 주변에 다 알렸으니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네요. 결국 신혜린이 저에게 보여준 그 돈은 여러 사람에게 사기친 돈이었다는 게 씁쓸하네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친구들과 술안주로 삼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